다음은 손학규의 저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저주를 몰고 다닐 거예요?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짠했어요. 좀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대선부터 이번 대선까지 3번 연속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 근데 최근에도 손학규 씨가 뭔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건들이 막 터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주가 그거잖아요. 정동영 후보한테 져서 손학규 씨가 2등 했을 때도 자기가 2등 했던 그 선거에 1등 난 사람들은 선거에 다 떨어지는 이상한 묘한 징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2012년에 2012년 그 민주당 경선 끝나고 경선 결과 발표 난 그 전당대회 자리에서 손학규 캠프 자원봉사자분들이 막 서럽게 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랬어요? 예. 왜 울었지? 손학규 의원이 은퇴할 거라고. 아.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승부가 안 되면 정기 은퇴한다고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민주당 은퇴했구나. 예. 손학규 씨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정권이라나 그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죠? 뭐 그냥 그 미래로 그러니까 존경받는 교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계셨다면은 정말 뭐냐면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했던 친구들은 정말 높게 평가하고 했는데 뭐 좀 이렇게 마이너스 손이신지 건들기만 하면은 뭐 발표만 하시려고 하면은 또 뭐가 뻥뻥 터쳐주고 어디에 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하고 합류 안 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런 운 같은 거 믿으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주를 보면은 저희가 사주를 좀 볼 줄 알아요.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이렇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천역성, 천귀성 뭐 이렇게 들어온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주위 사람이 도와주는 운세. 제가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런 운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한 3시쯤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손님 하나도 없던 식당이 나중에 손님들이 막 차요. 한 1-20분 안에. 예전에 택시 합승 많이 하던 시절에 내가 가는 방향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공간으로 택시를 타고 가도 합승이 되던 사람입니다. 그 새날의 운빨, 뭐 푸른 나무의 운빨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잘 되던 것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안 된다거나.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의 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결정하는 게 딱 하나라고 봐요. 얼만큼 끈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좋은 일도 달라붙겠죠. 좋은 일이 한두 개가 생기면 시너지가 나겠죠. 운빨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야. 근데 우연치 않게도 내가 들어갔던 곳이 나의 운빨이랑 아무 상관없이 망해가는 시점에 뭐 어디를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좀 길게 끈기를 갖고 넓게 잡고 뭔가 긍정적으로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운빨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학규 씨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이 없나? 그러니까 손학규 씨 과거 그러니까 교수 그만두시고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력을 쭉 한번 그 텍스트로 정리된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계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하든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의 이번 단계의 가장 최신판 보석이다. 도전하고 쟁취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매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좀 안타깝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교수 시절 때 조금만 더 오래 자리를 보존하셨다든지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나왔다든지. 어쨌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바라보는 지향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안 그러면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수할 때도 학생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정치할 때도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만들고 그것을 뭐 진득하게 있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말린 사람도 정말 많았었잖아요. 예.
다 뿌리치고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러고 나서 훅 했는데 정말 망해가는 데를 잘 꽂아서 찾아서 들고 가서 그냥 쐐기를 싹 박아주시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요. 손학규라고 하는 인물의 저는 엘리트식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을 나올 때도요. 빅3 중에 하나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두 사람 양강으로 가니까 도저히 3위 후보로서는 진보였던 사람이라 저쪽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명박은 현대, 박근혜는 박정희 이렇게 해서 정통 뿌리의 수구 세력들이 보기에는 손학규는 그냥 진보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호나 김문수 같은 사람들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악랄해지잖아요. 최근에 하태경처럼. 그런데 손학규는 자기가 뭐 스펙으로 보나 뭘로 보나 훨씬 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그게 계속 유랑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한나라당 네. 있지. 그냥 이제 그래서 다시 야당으로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만 또 못한 사람들 그 뿌리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건너온다고 한 1, 2년 안에 다 인정받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쪽에 활동만 해왔던 정치해왔던 우리 야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정동영이라고 해봅시다. 지금이야 색깔이 많이 퇴색된 거지만 그래서 이쪽에서만 열봉사했던 사람이 있는데 정치 활동한 사람이 있는데 건너온 사람이 후보를 가져간다고 하면 기존의 지지자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라고 지금 김부겸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김부겸은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확실히 이쪽 적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왜 옛날에 독수리 오용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해갖고 당선된 뭐 김영춘 의원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또 그걸 못 견뎌요. 정동영한테 지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한테 지고 정동영까지는 괜찮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정치권에 들어온 지 몇 개월도 안 된 문재인한테 또 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런 유랑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에휴 내가 빠져나가면 잘 되나 보자 하고 또 나와. 근데 이 양반님 개헌을 매개로 해서 정치권을 한번 묶어보겠다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던 날 박근혜 씨가 국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개헌 폭탄을 딱 던지죠. 그래서 주요 이슈마다 뉴스가 묻혀버리니까 손학규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손학규라는 사람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대선이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꾸 옮겨다니잖아요. 김부겸하고 지금 손학규하고 사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은 물론 손학규 씨가 조금 더 선배이긴 해도 김부겸한테 느끼는 건 우직하네. 아, 저 사람이 옛날에 한나라당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 느낌이 호감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고 손학규는 좋아질만 하면 탈당. 좋아질만 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그냥 사라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손학규 씨가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씨를 영입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선이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은. 마이너스 선. 아무튼 이런 분도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쌍할 것도 없어요. 누릴 것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경기 도지사도 했고 뭐 여당에 뭐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어디 당 가는 데마다 대선 후보 그 반열 인정받았고요. 이분은 역사 속에 전역이 있는 삶만 남기신 거예요 지금. 그 글자만. 그 글자만.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계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은 전 대선 후보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야권 쪽의 대선 구도는 딱 하나라고 봐요. 조금만 좀 이상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은 백바지와 란닝구 싸움이에요. 사실 아직도. 백바지와 난닝구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호남권에 있던 구기득권이었던 김대중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난닝구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걸 DJ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바지는 유시민 그 국회의원이 처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선서할 때 그게 뭐냐면은 아직도 지역 감정이 구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야당의 주류였던 호남권의 DJ계 그 전에는 나중에 이제 그 영남의 YS가 삼당 합당 이전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양대 산맥으로 정치를 가져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교동계 같은 데서는 삼당 합당 이후에는 전라도권 목소리 그쪽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태잖아요. 저쪽이 쪼그라들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몇 사람 정도가 남아있는 정도였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래도 정동영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런 흐름이 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은 속마음속에 당시 한화갑이나 이인재보다는 노무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게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야 이게 서로 간에 흐름상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영을 후보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했든 안 했든 간에. 흐름상. 만약에 정치권 내에서 영남 후보를 다시 가져가게 되면은 그것은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가 되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졌건 이겼건 간에. 근데 그 과정에서 삐그닥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문재인은 그 지점에서 어떤 지점이 되냐면 완전 주류가 되어 있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꼭 다 DJ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권 때 뭐 수석 좀 하고 비서실장 좀 한 사람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주류가 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열심히 여기서 뼈 묻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비서실장 좀 했다고 내리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상대적 박탈감. 근데 그 당시에는 손학규 씨가 사실 문재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야권 주류의 줄을 딱 대놓고 있고 그 주류의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후에 어찌됐건 실패한 정권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그 정권 내준 책임 있는 사람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디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백바지원 안닝구 흐름이 주류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자체는 그냥 비주류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비주류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 사람 대통령 선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어차피 뭐 그런 그 설이 하나 있잖아요. 예. 뭐 내가 지역구만 지키면 네, 되죠. 뭐. 지역구만 지키면 되고 사실 야당으로서는 수도권 같은 데서 국회의원 하기가 더 쉽다. 당선되기가 쉽다. 우리나라 국민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5년 동안을 문재인을 지금까지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 사람들이 몰려나가서 만든 게 국민의당이고 사실은 그중에 가장 분노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손학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계 은퇴를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었고 국민의당이 따라 나갔으니 자기 입장에서는 당시에 문재인에게 뺏겼던 화려했던 영광의 느낌은 아직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에 딱 갔는데 완전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씨는 모든 정치적인 자기 분석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변상욱님의 트윗입니다. 그러고 보면 김무성과 손학규는 닮은 꼴인 듯. 뿌리는 있고 배신은 쉽고 늘 헛다리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손학규 씨도 이제 연세가 이렇게 70대 초반 정도 되셨으면은 네, 지금 이른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당의 정치 원로인님들의 연세가 권노갑이 88, 김종인이 77, 박지원이 75, 정재철이 74, 손학규님이 막내입니다. 막내요. 이른으로. 네. 쌩쌩하네요. 네, 아주 쌩쌩합니다. 근데 뭐 속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류였다가 아예 당을 깨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세력과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정 싸움 같은 거 엄청 있었을 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류로 대접해주지 않는 신진 주류 세력들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기득권. 근데 저는 그렇게 꼭 그것이 당을 깨야만 되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좀 매력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좀 안타깝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교수 시절 때 조금만 더 오래 자리를 보존하셨다든지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나왔다든지. 어쨌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바라보는 지향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안 그러면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수할 때도 학생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정치할 때도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 만들고 그것을 뭐 진득하게 있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말린 사람도 정말 많았었잖아요. 예. 다 뿌리치고 아니야 내가 오라. 그러고 나서 훅 했는데 정말 망해가는 데를 잘 꽂아서 찾아서 결국 여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야. 근데 우연치 않게도 내가 들어갔던 곳이 나의 운빨이랑 아무 상관없이 망해가는 시점에 뭐 어디를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좀 길게 끈기를 갖고 넓게 잡고 뭔가 긍정적으로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운빨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학규 씨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이 없나? 그러니까 손학규 씨 과거 그러니까 교수 그만두시고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력을 쭉 한번 그 텍스트로 정리된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계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를 하든 그렇죠. 국회의원을 네. 하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의 이번 단계의 가장 최신판 보석이다. 도전하고 쟁취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다음은 손학규의 저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저주를 몰고 다닐 거예요? 아, 저는 이거 읽었을 때 짠했어요. 좀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대선부터 이번 대선까지 3번 연속 대선 후보 경선에서 2위. 근데 최근에도 손학규 씨가 뭔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건들이 막 터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주가 그거잖아요. 정동영 후보한테 져서 손학규 씨가 2등 했을 때도 자기가 2등 했던 그 선거에 1등 난 사람들은 선거에 다 떨어지는 이상한 묘한 징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2012년에 2012년 그 민주당 경선 끝나고 경선 결과 발표 난 그 전당대회 자리에서 손학규 캠프 자원봉사자분들이 막 서럽게 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랬어요? 예. 왜 울었지? 손학규 의원이 은퇴할 거라고. 아,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 승부가 안 되면 정기 은퇴한다고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민주당 은퇴했구나. 예. 예. 손학규 씨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정권이라나 그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죠? 뭐 그냥 그 미래로 그러니까 존경받는 교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계셨다면은 정말 뭐냐면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했던 친구들은 정말 높게 평가하고 했는데 뭐 좀 이렇게 마이너스 손이신지 건들기만 하면은 뭐 발표만 하시려고 하면은 또 뭐가 그렇지. 뻥뻥 터쳐주고 어디에 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그렇고 그래서 우리하고 합류 안 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런 운 같은 거 믿으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주를 보면은 저희가 사주를 좀 볼 줄 알아요.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이렇게.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천역성, 천귀성 뭐 이렇게 들어온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주위 사람이 도와주는 운세. 제가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런 운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한 3시쯤에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에 손님 하나도 없던 식당이 나중에 손님들이 막 차요. 한 20분 안에. 예전에 택시 합승 많이 하던 시절에 내가 가는 방향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공간으로 택시를 타고 가도 합승이 되던 사람입니다. 그 새날의 운빨, 뭐 푸른 나무의 운빨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잘 되던 것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안 된다거나.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의 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게 딱 하나라고 봐요. 얼만큼 끈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좋은 일도 달라붙겠죠. 좋은 일이 한두 개가 생기면 시너지가 나겠죠. 운빨이